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늦가을에 차가운 빗줄기가 인천공항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입국장 한쪽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28, 아니 정확히는 30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자란 그에게 나이를 세는 방식조차 낯설었습니다.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청년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마치 오래된 기도문처럼 닳고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군복을 입은 한국군 소위였습니다. 1971년 베트남 다낭 어딘가에서 찍었을 그 사진. 배경은 흐릿했지만 남자의 얼굴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젊고 낯설고 그러나 분명히 자기 얼굴과 닮아 있는 남자였습니다. 눈매가 닮았고 이마의 형태가 닮았고 입꼬리의 각도마저 닮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아는 한국말은 그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단어였습니다. 미나오야, 이 말만은 꼭 기억해라.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응우엔 미나오. 베트남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는 이 낯선 땅에 왔습니다. 그는 30년 전 월남전이 한창이던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호녀라, 라이따이안.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낳고 떠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2가지. 낡은 사진 한 장과 녹슨 군번표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아버지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전쟁이 너희 둘을 갈라놓은 거야. 아버지는 그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미나오는 30년 만에 이곳에 섰습니다. 공항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앞날을 예고하듯 차갑고 쓸쓸한 비였습니다. 1971년 베트남 중부 다낭 인근. 전쟁은 이미 7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이 전쟁에 한국군은 1965년부터 파병되었습니다.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름 붙여진 부대로 이 낯선 땅에 왔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이 보이지 않았고 총성과 비명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누군가는 살아있고 누군가는 죽어 있었습니다. 정글 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소리, 밤이면 들려오는 박격포 소리, 그리고 새벽이면 발견되는 이름 모를 시신들. 한국군 소위 김도연, 26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징집 명장이 날아왔고 그는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그는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명령에 충실한 군인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끝내 익숙해지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첫 전투에서 그는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적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돌아갈 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전우가 대신 쏜 총알이 적을 쓰러뜨렸고 김도연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전쟁은 그를 군인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작전 중 민가를 정리하던 날 그는 통역을 맡은 한 베트남 여성을 만납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정보를 수집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한국군에게 통역은 필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 본명은 응우엔 티린. 24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군부대에서 통역 일을 하며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베트콩에게 죽었고 어머니는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오빠는 북베트남군에 징집되어 떠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미래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랑은 사치였고 미래를 말하는 건 금기였으니까요.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의 관계. 그것은 부대에서도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언젠가 떠날 것이고 여자는 이곳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쟁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상처는 닮아 있었고 침묵 속에서도 위로는 오갔습니다. 김도연은 린에게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동의 하회마을, 낙동강의 물소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밤냄새. 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전쟁 전의 평화로운 마을, 아버지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자장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을 이해했습니다. 전쟁이 빼앗아간 것들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조심스러운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린은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당신은 돌아가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확인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 사이에서 그는 이미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이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고 그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함께 보던 기억. 전투가 끝난 후 무사함을 확인하던 안도의 눈빛. 말없이 건네던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것들이 김도연에게는 전쟁터에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971년 8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작전이 끝난 어느 저녁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에서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내일 아침이 올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그저 오늘 이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972년 1월 린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전쟁은 여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김도연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부대 막사박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기뻤지만 두려웠습니다. 아이, 자신의 아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을 생명.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짓누르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떠나야 했고 전투에 나가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린과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 군대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의 한국. 전쟁 미망인도 차별받던 시대. 혼혈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김도연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린에게 돈을 주고 떠날까? 아니, 그것은 너무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제대 후 다시 돌아올까?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베트남 전쟁은 언제 끝날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에는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972년 3월 미국이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한국군도 단계적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귀국, 정리할 시간도 작별 인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2주 안에 철수 준비를 마치고 부대는 해체될 예정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린을 만났습니다. 부대 밖 작은 오두막에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린의 배는 아직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김도연이 더 괴로워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울게요. 당신을 닮은 아이를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오면 아이를 보여줄게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간 그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린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군번표를 목에서 풀어 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이걸 들고 한국에 오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떠났고 린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1972년 10월 15일 다낭의 작은 병원에서 린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파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김도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매가 닮았고 코가 높았고 피부는 그녀보다 조금 더 밝았습니다. 아이는 혼혈이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린에게 이 아이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김도연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응우엔 미나오. 미나오는 밝은 영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기를, 영웅처럼 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것 봐, 혼혈아야. 한국군 자식이네. 아버지는 어디 갔대? 린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이 30년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나오는 자라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이들의 놀림, 어른들의 손가락질, 미군도 아니고 한국군 자식. 아버지는 도망갔지? 버려진 아이잖아. 그 말들은 미나오의 어린 시절을 관통했습니다. 5살 때 그는 처음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색이 조금 더 밝았고 눈의 색이 조금 더 옅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친구들과 달라요? 린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두 나라의 피를 가진 아이지. 하지만 특별하다는 것은 곧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이 작은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함께 놀아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조차도 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발표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미나오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린은 아이에게 아버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밤마다 미나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요? 아빠는 나를 싫어해요? 아빠는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린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전쟁이 나빴던 거야. 린은 아이에게 김도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고. 전쟁터에서도 사람들을 도왔다고. 린을 소중히 여겼다고.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할 거야. 단지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전쟁이 너희를 갈라놓은 거야. 미나오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린은 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 가난과 영양실조,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린은 집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오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심부름을 했고 쓰레기를 주웠고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모아도 부족했습니다. 1985년 봄 린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3살의 미나오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 순간
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나오야, 엄마 대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아버지도 괴로웠을 거야. 이 사진과 군번표를 가지고 있어. 언젠가 네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미나오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호녀라를 왜 우리가 키워야 하나? 마을 사람들도 외면했습니다. 13살의 미나오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군번표 하나,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나오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구걸을 하고 훔치고 때로는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처럼, 밝은 영웅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보며 미나오는 결심합니다. 16이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버린 건지 돌아오지 못한 건지 직접 묻겠다. 그때부터 미나오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 아버지를 찾기 위해, 진실을 알기 위해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온갖 일을 했습니다. 공사장, 식당, 호텔, 항구.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30살의 미나오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한국행 티켓. 그것은 그가 10년 동안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약속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미나오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아버지를 찾아올게요. 그리고 그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미나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속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도, 돈도,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사진과 군번표, 그리고 베트남에서 모은 돈 3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그는 공항에서 잤습니다. 호텔에 갈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아버지의 나라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미나오는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보훈처, 주민센터.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그는 영어와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은 말은 비슷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첫 번째 군부대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지만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군번표의 번호로 찾아봤지만 오래된 기록이라 전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 많아요. 보훈처 직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중 현지에 자녀를 둔 경우가 수천 명. 하지만 공식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기 아닙니까? 어느 주민센터 직원이 의심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이런 거짓말 많이 한다던데? 미나오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3일 동안 헤맨 끝에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돈이 바닥나고 있었고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 몸으로 하는 일. 그는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고시원에서 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는 방.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전쟁 끝난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걸 찾아?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미나오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냉소와 무관심.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왜 그걸 파헤치려고 하냐? 그것이 많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은 끝난 지 오래. 이제는 경제 발전과 미래만 생각할 때.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미나오는 외로웠습니다. 이 땅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외면당했고 한국에서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미나오는 매일 밤 사진을 꺼내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작은 전등 아래서 그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 돌아오고 싶었던 건가요? 사진 속의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나오는 울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그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돌아간다면 무엇을 위해 돌아가는가? 그곳에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나오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네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믿으며 미나오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술집에서 그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마친 저녁, 미나오는 우연히 그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값싼 소주 한 병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외국 사람인가? 노인이 물었지만 미나오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노인은 계속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이야?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나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베트남. 미나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베트남이라. 노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나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같이 앉아도 되겠나? 미나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앉았고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나도 베트남에 있었어. 오래전에. 노인이 말했지만 미나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나오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인에게 보여주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Do you know this man? 노인은 그의 사진을 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김도연 소이다. 미나오는 그 이름을 알아들었습니다. 김도연, 아버지의 이름.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You know him? 미나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같은 부대에 있었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1970년부터 1972년까지 김도연과 같은 소대에서 복무했던 병장이었습니다. 도연이를 알아? 우리 소대장이었지. 박정수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나오는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서 진실이 보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전쟁 끝나고도 술 없이는 못 살았지. 박정수는 김도연을 회상했습니다. 도연이는 전쟁을 견디지 못했어.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야.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밤마다 악몽을 꿨대. PTSD라고 하더라. 지금 말로는. 미나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베트남에 아이가 있다는 말. 평생 했어.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술만 마시면 울었어. 내가 린을 버렸어. 내가 아이를 버렸어. 그렇게 자책하면서 울었지.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 미나오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도 자신을 생각했다는 사실에,
아버지도 괴로워했다는 사실에 미나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박정수 노인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이구나, 도연이 아들이구나. 노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우의 아들. 30년 만에 만난 전우의 아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나오는 물었습니다. 영어로, 서툰 한국어로, 몸짓으로. Where is he? My father? 아버지 어디? 하지만 김도연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는 1995년에 세상을 떠났어. 강경하였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 미나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995년. 미나오가 23살이던 해.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유언을 남겼어. 미나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술값 빼면 돈이 남지 않았지. 그런데 1990년쯤인가 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 박정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술을 끊고 일을 시작했어. 택시 운전을 했지. 그리고 번 돈을 전부 모았어. 내 아들이 언젠가 날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미나오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 그리고 1995년 죽기 직전에 유언장을 썼어. 만약 내 아들이 날 찾아오면 내가 모은 돈을 모두 주라고. 박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이가 나한테 맡겼어. 정수야,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이걸 지켜줘. 혹시 내 아들이 오면 이걸 꼭 전해줘라고. 미나오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죽기 전까지 돈을 모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어. 서울 변두리 땅이었는데. 박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됐어. 서울 개발붐을 타서 땅값이 수십 배로 올랐거든. 미나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는 매달 그 통장에 돈을 넣었어. 내 아들을 위해서라는 메모와 함께.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 동안 박정수는 미나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그 통장에 있는 돈과 부동산 가치를 합치면 약 15억 원이야. 미나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5억 원. 한국 돈으로 15억 원이면 베트남 돈으로는 300억 동이 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남긴 편지도 있어. 박정수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 미나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편지였지만 박정수가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나는 내 이름도 모른다. 네 얼굴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린이 낳은 내 아들이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지 못해서. 아버지가 비겁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술을 마셔도, 악몽을 꿔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도 나는 항상 너를 생각했다. 내 아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내 아들은 건강할까? 내 아들은 나를 원망할까? 이제 나는 떠난다. 너를 만나지 못한 채 떠난다. 하지만 이 돈을 남긴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 돈으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네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다오.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1995년 3월 10일. 아버지 김도연. 미나오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고 위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민묘지.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
박정수 노인이 미나오를 데려온 곳은 대전 국민묘지였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잠든 곳. 그곳에 김도연도 있었습니다. 미나오는 군번표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준 그 군번표. 30년 동안 간직했던 그 군번표. 너무 많이 만져서 글자가 희미해진 그 군번표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응우엔 미나오입니다. 어머니 린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미나오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박정수 노인이 가르쳐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살아남았어요. 엄마는 저를 잘 키웠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나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도 받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다는 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아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너무 힘들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미나오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저를 위해 돈을 모아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오는 사진을 꺼내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을.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세요.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날 미나오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2003년 미나오는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통장이 있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고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박정수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목까지 잘 살아라. 그게 도연이가 가장 바라던 일이야. 미나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미나오. 그는 먼저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니,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어요. 미나오는 어머니 무덤 앞에 돈 다발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옳았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모실 거예요. 미나오는 어머니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허름한 공동묘지에서 다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좋은 묘지로.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함께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세요. 미나오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15억 원 중 10억을 투자했습니다. 다낭 시내에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리넨도연 호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딴 호텔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 할인. 그리고 라이따이한 호녀라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호텔은 대박이 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베트남 관광 붐이 일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나오의 호텔은 한국어가 통하고 한국 음식이 나오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오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국군 아버지를 찾아 한국까지 갔던 주인. 아버지의 유산으로 호텔을 지은 효자. 라이따이한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착한 사업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호텔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미나오는 다낭 최고의 호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2호점, 3호점을 열었고 레스토랑 체인도 시작했고 여행사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미나오의 자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15억 원을 10배로 불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오는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한배 가족 찾기 재단. 베트남에 남겨진 호녀라들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재단. DNA 검사 비용 지원. 한국 방문 비용 지원. 법률 상담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 상담 지원. 저처럼 30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찾으세요. 너무 늦기 전에.
미나오는 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라이따이안을 도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버지를 찾았고, 일부는 아버지의 가족을 만났고, 일부는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2015년 한국 정부는 미나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한배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 시상식장에서 미나오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상은 제 아버지, 김도연 소유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기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나오는 결혼도 했습니다. 한국에 유학 왔던 베트남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 그녀도 라이따이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2016년 미나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응우엔 도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네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어. 할아버지는 전쟁 때문에 아빠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아빠가 꼭 지켜줄 거야. 미나오는 아들을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미나오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아버지, 손자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버지, 저 행복해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나오는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미나오는 다낭에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한배 전쟁 기억 박물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라이따이안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화해를 기원하는 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두 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군복 입은 젊은 김도연의 사진, 다른 한쪽에는 아오자이를 입은 아름다운 린의 사진, 그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미나오의 이야기는 베트남과 한국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책으로 출판되었고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쓰였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아버지의 사랑이 만든 기적.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들은 미나오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라이따이안들에게 그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미나오가 그들에게 보여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을 무시했던 마을 사람들. 미나오를 버려진 아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그들은 이제 미나오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다낭 최고의 사업가. 위대한 효자. 미나오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미나오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아이는 버려진 줄 알고 자랐지만 결국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말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살았지만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보다 깊은 것은 기억이었고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아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5억 원이라는 돈으로, 편지 한 장으로, 그리고 30년을 기다린 그 마음으로. 미나오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었습니다. 호텔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고 재단을 세워 사람들을 돕고 박물관을 열어 역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수백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한 한 아들의 인생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현재 미나오는 60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낭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도연이는 25이 되었고 지금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녔던 그 나라에서 할아버지의 언어를 배우고 할아버지의 문화를 익히면서 도연아,
너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너에게도 이어지고 있어. 네가 지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할아버지 덕분이야. 미나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미나오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랑은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김도연의 사랑이 미나오에게 전해졌고, 미나오의 사랑이 도연이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온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나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고. 사랑은 반드시 전해진다고.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도연의 15억 원이 미나오의 인생을 바꿨듯이, 미나오의 재단이 수백 명의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치유는 가능합니다. 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용서는 더 강합니다. 미나오와 김도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에 베트남 청년 미나오의 후일담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미나오는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한배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 그리고 라이따이안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 시상식에는 그의 아들 도연이도 함께했습니다. 미나오는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제 아버지 김도연 소유에게 바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제 어머니 응우엔 티린에게도 바칩니다.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중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박정수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제 90이 된 노인. 그는 전우의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며 김도연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미나오와 도연이는 국민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미나오는 훈장을 꺼내 묘비에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건데 제가 대신 받아왔어요. 자랑스러우시죠?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래 자랑스럽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할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자 도연이에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드릴게요. 약속해요. 미나오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미나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외면받던 호녀라에서 존경받는 사회사업가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아들로. 이것이 바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한 응우엔 미나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미나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잊혀진 이야기, 가슴 뭉클한 실화, 그리고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미나오처럼
누군가를 찾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